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조환성 작가 나왔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권시영 선생님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뭐 좀 재밌는 일 없습니까 주변에? 이 봄을 맞아서. 봄을 맞아서 네. 캠핑을 좀 가고 싶은데 시간이 잘 안 나네요. 캠핑 가면 누구랑 갑니까 주로? 아들 데리고 갑니다. 아들이 있습니까? 네, 아들이 있죠. 아들 하나? 제가 결혼도 했어요. 결혼한 건 제가 알고 있죠. 네, 아들도 있고요. 아들 몇 살입니까? 중3이에요. 아들이 중3이에요? 그쵸. 결혼을 일찍 하셨나 봐요? 네, 제가 뭐든지 빨라요. 결혼을 몇 살에 하셨는데요? 비밀입니다. 아들 하나? 네, 아들 하나 있어요. 중3이면은 아빠 말 잘 안 듣죠? 잘 들어요. 그래요? 착한 아들입니다. 예. 아들 사랑이 남다른 것 같네요. 중3. 우리 네. 조 작가님은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5학년? 네. 큰아들 5학년. 작은 애가 네. 드디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축하합니다. 네. 상당히 좋은 아빠네요. 캠핑도 가고. 네. 자주 못 가요. 근데 예. 안타깝죠. 연구소 일이 바쁘죠.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계속 예. 시간 내기가 힘드네요. 연구소에 지금 불만이 많습니까? 그래서 너무 경무에 시달리고 뭐 연구소에 대해서 뭐 건의할 게 있으시면 뭐 오늘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너무 일이 많다라든가 뭐. 주말을 보장하라. 예. 알겠습니다. 조 작가님도 뭐 연구소에 건의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저요? 예. 저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처세가 다른 거죠.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오늘은 이승우라는 인물을 소환했습니다. 이승우. 네. 일단은 약간 친일파 중에서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오늘 왜 이승우를 소환했습니까? 네, 뭐 이름이 그렇게 막 많이 알려진 이름은 아니겠지만 네. 상당히 거물급 친일파고요. 네. 네, 그리고 법률가예요. 식민지 시기에 변호사로 활동했었던 인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식민지 시기에 법률가로 살았던 인물은 어떤 식으로 친일 행각을 벌였는지 이런 점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고요. 네. 특히 이 사람과 관련해서는 창씨개명이 주목이 됩니다. 이승우와 창씨개명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승우와 창씨개명의 관계, 그 창씨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승우가 어떻게 협력을 했는지, 그리고 창씨개명에 대한 우리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우의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충청도 사람이군요. 네, 충청북도 진천 출생이고요. 네, 1889년생입니다. 그래서 1955년에 세상을 떠났고. 네네. 네. 학력을 좀 보죠. 1910년에 대동전문학교 법과를 졸업했고요. 네. 일본 유학을 갔어요. 일본에서 주오대학, 한자로는 중앙대학이라고 쓰는데 네. 이 주오대학 법과를 졸업한 인물입니다. 중앙대학 법과를 졸업했다니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강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떠오르네요. 중앙대학교 법대 출신이거든요. 그 중앙대랑 이 중앙대는 다르죠, 물론. 네, 그렇죠. 아니, 떠올랐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연상이 됐다는 겁니다. 네, 제가 뭐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뭐 찔리세요? 찔린 거 없죠. 네. 내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내년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대 법대 나왔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상이 된 것뿐이에요. 네. 네. 근데 대동 전문학교 법과를 졸업한 다음에 일본에 가서 주오대학 법대를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당시에 조선에 있던 전문학교 법과를 나왔다는 건 곧장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네. 그게 불가능하니까 아마 일본에 갔었던 거겠죠? 네, 그렇죠. 식민지 시기에 조선인이 변호사 될 길이 막혀 있었어요. 원천적으로요? 네,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조선총독부가 1911년에 변호사 자격 시험이라는 것을 이제 시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변호사 자격 시험을 이제 보겠다고 시행하겠다고 발표만 하고 10년 동안 시험을 실제로 시행을 안 했어요.
1922년에 처음으로 변호사 자격 시험이 치러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변호사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조선인들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 조선인들이 그 방법을 찾았던 게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를 하고 변호사 자격을 얻는 그런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아, 그러면 이 이승우도 네. 그런 방법을 택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동전문학교 법과를 졸업하고 소송 대리업에 종사를 했는데 그 변호사와 비슷한 일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변호사에 비해서는 수입이 한 3분의 1 정도로 되게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우의 이제 내면에 좀 들어가 보자면 이 비슷한 일을 하는데 돈도 적게 벌고 사회적 대우도 좀 낮으니까 변호사가 돼봐야겠다라는 이제 꿈을 이제 꾸었던 거겠죠. 그래서 일본 이제 중앙 주호대학에 진학을 했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1917년에 졸업을 하고 그 이듬해인 1918년에 일본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다 그래요. 80명을 뽑는 그런 시험에서 네. 10등으로 합격을 했다라고. 그리고 당시로서는 조선인 중에서는 일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실렸더라고요. 일단 뭐 공부는 조금 했다. 네, 공부를 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1919년에 이제 경성으로 돌아와서 네네.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1919년 3월에 귀국을 하고 경성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고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했던 것이죠. 네, 어떤 변호 활동들을 했습니까? 그러면 조선에 돌아와서 이때가 이제 3.1운동 직후고요. 그러네요. 조선인들의 그런 독립운동을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하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1920년대. 여러 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조선인을 위한 변호 활동을 꽤나 많이 했더라고요. 예. 1921년 5월에 밀양 폭탄 사건 최경학이라는 인물을 변론을 했고요. 그럼 이제 의열투쟁에 대한 변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활동했네요. 네. 예. 그리고 21년 7월에는 애국 부인단 사건의 김마리아 선생을 변론을 했고요. 그 유명한 김마리아 여사를. 네. 그 우리 그때 얘기했던 배신자 오현주 편에서도 얘기했던.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진짜 맞아요. 걸출한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여사를 변론을 했다. 네. 훌륭한 일을 했네요. 네. 예. 그리고 23년에는 김상옥 의거와 관련해서 김한, 전우진, 이해수와 같은 인물들을 또 변호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의열투쟁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조금 더 얘기하자면 네. 27년에는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서 잡힌 고윤상, 권오슬 선생 같은 분들을 또 변론을 했고요. 지금까지 뭐 얘기하는 거로는 네. 전혀 어떤 친일파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네네.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시국 사건의 변호를 하면 나한테 돌아올 이익 같은 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훌륭한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또 네. 한편으로는 식민 통치 당국과 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을 또 동시에 걸었어요. 20년대 중반, 25년 6년 무렵부터 경성부 협의회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1928년에는 일본 그 쇼와 천황이 등극할 때 네. 대례 기념장을 주거든요. 그 훈장을 받기도 했어요. 정리해 보자면 조선인들의 독립운동.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변호하는 활동과 함께 네. 또 한편으로는 통치 당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길, 동시 양다리를 걸쳤다고 얘기할까요? 네, 그렇게 두 가지 길을 걸었던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하여튼 변호라는 게 어찌됐건 제도권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변론을 한 거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아주 친일의 어떤 흔적이 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볼 그렇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실제로 그 부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네. 그 부협의회 회원으로서 조선인들의 그런 경성에 사는 조선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주장도 여러 가지 하기도 했어요. 경성에 거지가 많다. 이것을 좀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그 경성부에다가 그렇게 항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성에 간선도로를 이렇게 고치고 새로 놓고 이런 이제 돈이 필요한데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고치고 하는데 왜 조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는 그런 길은 진흙천지인데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런 항의도 하고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하냐 네,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두 가지 길을 한꺼번에 걸었던 그런 시기였죠. 20년대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변호사로 와서 네. 변호 활동을 하는데 그 변론이 좀 독립운동하고 사회운동했던 사람들의 변론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뭐 생활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했고 네, 맞습니다. 물론 1928년 쇼와 일왕 등극 때 이제 대례 기념장 뭐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서는 이 이승우가 친일파 변호사다라고 얘기하는 데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34년에는 네. 조선 공산당 재건 동맹이라고 한 그런 사건에 네. 연루되어서 체포된 강진이라는 인물을 변호하기도 했어요. 34년이니까 30년대 중반까지도 여전히 완전하게 친일이라는 그런 길로 들어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 변호를 해도 공산주의자 변호한다는 건 상당히 좀 부담을 느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했다는 건 네. 그래도 일정 정도의 어떤 양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 활동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네.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애매해요? 예, 왜냐하면 네. 정말 그렇게 변호를 본심을 가지고 했으면 네. 조선 총독부에서 가만 놔뒀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 놔뒀다고 하는 건 그만큼 조선 총독부가 의심할 여지 없이 뭔가의 협력 행위가 또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네. 방해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공산당 조직 사건까지 변호를 할 정도면 분명히 무슨 요시찰 대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흔적, 감시의 흔적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전혀 없습니까? 그런 면모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 변호사 활동하는데 그렇게 그런 방해한다거나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거나 이러면 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 자료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예. 그런 협력 행위들이 있었을 가능성은 부협의 회원 뭐 그런 거 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친일파가 된 시점을 잡으면 이게 어느 정도 몇 년쯤이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명확하게 눈에 딱 드러나는 시점은 네. 바로 1936년 6월에 중추원 참의가 되는 그 시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936년 6월이면 이제 중국하고 전쟁 확전하기 1년 전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조금 빠른 편인 속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 비해서. 요 무렵에 많이 전향을 많이 하죠. 중일 전쟁 발발 즈음에서. 네. 예. 보통은 이제 발발하고 난 이후에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전이니까 조금 빠른 느낌은 있어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네요.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일본 제국주의가 더 확산이 될 것 같으니까 지난 시간에 지금부터 내가 적극적으로 친일을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판단을 1년 전에 미리 한 게 아닌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최린이 혹시 네. 꼬신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1936년 중추원 참의가 된 걸 보면 이 즈음에서 이제 적극적인 친일파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네, 그 이후의 행적은 완벽한 친일파의 그런 행적들이거든요. 네. 뭐 하나도 빠짐없이 친일파들이 걸었던 길을 착실하게 걸었어요. 뭐 어떤 것들을 했습니까? 조선인들에게 징병제를 실시해달라 이런 그런 요망 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총독부의 그런 하위 기구였던 보호관찰심사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고, 뭐 경성군사후원연맹, 그다음에 총독부 항무국에서 주최한 시국 순회 강연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각종 관변 단체였죠.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그다음에 시국 대응 전선 사상보국 연맹, 조선방공협회, 조선유도연합회, 국민총력 조선연맹, 국민동원 총진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권쌤이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36년부터 45년 해방되기 전까지 8월 전까지 직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누가 명함 줬는데 명함에 직책이 엄청 많이 있네. 뭐 청소년 보호위원, 바르게 살기 운동, 뭐 하여튼 뭐 이런 직책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다
사자를 의심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명함에 직책이 너무 많으면 사자를 의심해봐야 된다. 그런 게 연상될 정도로 정말 직책이 많네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여했어요.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거 보면 네. 이게 직급이 다 높네요. 상무이사.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상무이사예요. 네, 그러면 이건 뭐 고위직이다. 네, 완전 고위직. 1급 친입파들만 할 수 있는 직책인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사, 네. 뭐 지부장, 뭐 이런 그러네요, 것들이 다. 많아요. 다 이사. 네. 그러니까 국민총련 조선연맹도 상무이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완벽한 친일파군요. 네, 그렇죠. 네. 주목해서 봐야 할 친일 행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친일 행적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네, 오늘 얘기하자고 해서 제가 준비한 건 2가지예요. 2가지. 네. 첫 번째가 조선총독부 경성보호관찰심사회 위원을 지냈던 행적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심사회 위원. 네. 보호관찰심사회가 이제 뭐 어떤 건가요? 그럼 일단 그 보호관찰 제도라는 건 지금도 있어요. 예전에 그 교도소에 있다가 다 나오면 무슨 청송 보호관찰소 같은데 가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재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에 안정적으로 다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호관찰 제도잖아요. 근데 식민지 시기의 보호관찰 심사회라는 거는 지금의 보호관찰 제도하고는 좀 다르죠. 형무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모두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갔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그런 독립운동에 나서는 것을 막고 그리고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전향 공작을 펼쳤던 그런 기구였죠. 그러니까 이 식민지 시대의 이 보호관찰 제도가 결국은 뭐 전두환 시대까지 그런 군사 독재 시절까지 이어지면서 이른바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이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위원을 했다. 네. 이 보호관찰 심사회가 전국에 7군데가 있었어요. 예. 경성, 함흥, 청진, 평양, 신의주, 대구, 광주 이렇게 당시 지방법원이 있는 곳에 보호관찰 심사회를 두었고요. 예. 주로 이 위원이 되었던 사람들은 판사라든가 검사, 그다음에 형무소장, 그리고 보호관찰 소장 이런 인물들이 그 보호관찰 심사회 위원이 되었고 조선인 가운데서는 지역 유력 인사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했고 이승우도 경성에서 명망 있는 조선인으로서 네. 이 자리에 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물에 대해서 보호 관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렇죠. 심사하는 위원이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식민지 시대로 돌아갔다면 시간 여행을 해서 제가 아주 걸출한 독립운동가였지 않겠습니까? 거의 확신하시잖아요, 다들 100%. 네,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권쌤. 의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표정이 지금 비웃는군요. 어찌됐건. 그랬을 때 제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고를 치르고 나왔는데 이승우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쟤를 더 보호 관찰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제 손발이 거의 묶여서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계속 전향 공작을 하고. 이게 안 없어지고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 대한민국에서 존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예. 그 이승우가 37년 4월에 처음 이 위원을 맡거든요. 네. 시작할 때부터 맡아가지고 해방될 때까지 계속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직책도 많고 그리고 그 직책을 유지한 시기도 긴 걸로 봐서 상당히 좀 권력욕이 있지 않았나. 네, 저는 출세욕이라고. 출세욕. 그렇죠. 네, 생각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출세욕. 이런 게 강한 인물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처음에 그 17년에 아까 대학 졸업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와가지고 올 때가 벌써 3.1운동 할 때쯤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때 민족운동도 없어요. 독립운동커녕 민족운동한 경험도 없다는 건. 당시 일본에서 도쿄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도 준비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유학생으로서 아무런 활동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만 한 거죠. 공부만 한 거죠. 그런 걸 보면 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김우영하고는 또 경험이 틀리죠. 김우영 그래도 민족운동, 청년운동 같은 걸 했거든요. 그 반에서. 김우영이라는 사람
조차도 그런 물결에 휩쓸려서 잠시나마 민족운동을 했었던 경력이 있는데 이승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뭔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에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3.1운동의 기운이 거세니까 어차피 나는 제도권 안에서 출세를 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의 변호를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몇 명 안 되는 그런 조선인 변호사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는 조선인들이 자꾸 의뢰해 오면 또 사건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기 의지하고 크게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변호사니까 독립운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변론을 한 게 아니라 생활의 한 방편으로 변론을 했던 거에 불과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열심히 변호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그 지위랄까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승우의 친일 행적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라 그러는데 하나는 지금 얘기한 이제 보호관찰 심사위의 이건이고 또 다음은 뭡니까?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창씨개명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협력 행위를 남겼어요. 창씨개명에 1조를 했군요. 1조뿐만이 아니고 2조, 3조쯤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많이 주도한 거죠. 주도를 했습니까? 조선인으로서 창씨개명이라는 그런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부터. 1937년 6월에 사법법규 개정 조사위원회라는 게 꾸려지거든요.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가 준비한 게 창씨 개명을 위한 그런 법령을 준비하는 그런 작업이었죠. 그걸 맡았어요. 이때 그 조사위원회에 조선인으로 참여한 게 이승우와 한규복 이래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전체 한 20명 정도로 꾸려진 위원회였는데 조선인은 딱 2명이 참여했죠. 나머지는 다 판사, 검사, 뭐 경성제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일본인들. 일본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씨개명 그 법률 작업에 참여한 2명의 조선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승우다. 네,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렇네. 창씨개명. 뭐 우리가 창씨개명이라고 그러면 나 창씨개명 다 알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래도 창씨개명이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먼저 좀 짚고 가죠. 창씨개명은 그 말 그대로 창씨 더하기 개명. 창씨라고 한다는 건 씨를 만든다는 겁니까? 그렇죠. 씨를 새로 만든다. 그리고 이름을 바꾼다. 개명. 이름을 바꾼다. 두 가지가 합쳐진 개념이에요. 그럼 창씨만 한 사람도 있고 개명만 한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요. 창씨만 한 사람도 있고 창씨와 개명을 같이 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개명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창씨가 중요하니까. 창씨. 포인트는 창씨에 있어요. 개명은 좀 부가적인 거고. 그럼 창씨가 어떤 개념입니까? 창씨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저는 권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MC노는 노라는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통적인 조선의 성 대신에 일본식의 씨를 만드는 거예요. 성이 아니고 성이란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일본식의 씨라는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게 창씨예요. 그게 성과 씨가 좀 어떤 식으로 좀 다른 거죠? 한국의 성이란 것은 본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광산노가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국의 본관제 하에서 성이라는 것은 남성 중심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혈연을 매개로 한 광범위한 그런 이제 집단을 대표하는 그런 장치가 성이라는 건데요. 일본식의 시라는 것은 집 중심이에요. 집. 일본어로는 이에라고 하고 한자로는 집가로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이거는 한 집 한 집을 기본 단위로 하는 그런 것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이 부인의 성이 바뀌는 게 아니죠. 우린 그렇죠. 근데 일본의 씨라는 것은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권 씨라는 이제 씨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제가 결혼을 하잖아요. 부인이 권이라는 씨로 바꾸는 거예요. 집이 중심이니까 그렇군요. 집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도 그런 걸 따라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일본식의 그런 시스템을 한국에다가 조선에다가 도입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 조선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그런 방편 아닙니까? 네네네. 그건 계략이잖아요. 그렇죠. 네? 완전히 전통을 없애는 거죠. 전통을 없애고 일본과 내선일체를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한국인의 혈족관념을 없애버리고 네.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그 집이 천황에게 바로 직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창씨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제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창씨 계명에 대한 오해. 네네. 첫 번째 오해는 어떤 겁니까?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창씨 계명은 조선인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무슨 개벽다구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네. 이거는 창씨 계명이라는 제도를 시행할 당시부터 조선 총독부를 비롯한 일본인들이 내세웠던 주장이었어요. 이건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조선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강제성이 없다. 이건 걔네들이 이제 그렇게 선전을 하는 네. 거고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도 일본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왔어요. 또 하나의 오해는 창씨가 곧 친일이다. 그래서 모든 조선인들이 창씨를 했는데 모두 그러면 다 친일 혐의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그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를 와해시키려는 인간들의 그런 어떤 주된 논리 아닌가요? 네. 야, 식민지 시대에 다 창씨 개명했는데 그럼 그거 다 반민족 행위자로 처벌할 거냐? 네, 뭐 이런 논리 아닙니까? 네, 바로 전형적인 그런 물타기 수법이죠. 네. 근데 일반인들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 네. 이 창씨 계명 정책에 따라서 모든 조선인들이 다 일본식의 씨를 가지게 되었어요. 법적으로. 네. 실제로 창씨라고 해서 일본식 씨를 만든 사람이 조선 총독부의 발표에 따르면 약 80%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20%는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이 일본식 씨로 바꿔지는 그런 형태였죠. 그러니까 창씨를 했다고 해서 바로 친일 혐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네. 무슨 반민특위나 이런 데서 그리고 혹은 우리가 그 친일 임명사전을 만들 때도 창씨 개명을 했다는 게 친일파의 무슨 하나의 기준이 되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절대 없습니다. 예. 네. 창씨 개명과 관련해 가지고 친일 행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승우의 경우와 같이 사법법규 개정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행적. 네. 그러면 두 사람밖에 안 되네요. 이승우, 한규보. 네, 딱 2사람이 있죠. 네. 그다음에 솔선에서 창씨를 하고 널리 사람들에게 창씨를 하라고 홍보하고 독려한 행위. 뭐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다 네. 이렇게 창씨 개명을 하니까 우리가 내선일체를 위해서 조선인들 앞장서서 창씨를 해야 된다라고 뭐 기고를 했던 지식인이나 네. 이광수 같은 사람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자들이 이제 반민족 행위로 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뭐 일반 백성들이 그냥 창씨했다고 그게 반민족 행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실제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회가 발표한 1,006명 중에서 네. 이 창씨 개명과 관련해서 반민족 행위로 결정이 된 사람은 딱 6명이에요. 아, 불과 6명밖에 안 되는군요. 네네네. 그 중에 이제 이승우가 한 사람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엔 모든 조선인들이 창씨 개명을 했는데 그럼 모든 창씨 개명을 한 조선인들이 다 친일파냐? 이런 건 친일파들이 전형적으로 물타기한 수법이다. 그렇죠. 누구를 그거네요. 네, 다 친일파인데 다 친일 행위를 했는데 누구를 따로 처벌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의미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물타기 수법인 것이죠. 네. 그러면 창씨 개명 관련해서 반민족 행위로 결정된 인간이 6명이라 그랬는데 네네네. 누구입니까? 창씨 개명 강연을 많이 해가지고 반민족 행위로 결정이 된 사람이 김시권, 안종철, 최지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창씨 개명을 옹호했던 인물이 이영근, 그리고 창씨 개명을 널리 선전했던 이승우와 이광수 이렇게 6명입니다. 자, 창씨 개명에 대한 오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창씨 개명은 조선인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얘기는 식민지 당시부터 일제가 선전했던 그런 선전이었고, 네. 그리고 창씨가 곧 친일이고, 그러면 창씨한 조선인들은 다 친일파냐?
이거는 전형적인 물타기다. 그렇죠. 예, 창씨 개명과 관련해서 반민족 행위로 결정된 사람은 6명밖에 되지 않는다. 네. 네. 그리고 창씨 과정에서 강제도 있었죠.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선전은 엄청 많이 했어요. 절대 강제가 아니다. 조선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예.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창씨 개명 제도가 시행된 게 1940년 2월 11일부터였는데요. 네. 2월, 3월, 4월, 5월을 지나는 동안에 조선인들이 실제로 창씨를 한 수가 되게 적었어요. 10%가 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각 전방위적으로 창씨 독려, 그다음에 압박 이런 데 나서게 되었어요. 관공서를 통해서, 그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뭐 각종 선전이나 홍보 활동, 강연 활동을 통해서 창씨를 하라. 안 그러면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많이 했죠. 그런 활동의 이제 결과로서 8월 10일까지 창씨한 사람이 총독부의 발표에 따르면 80%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80%라는 수치가 결국은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 그만큼 컸다라는 어떤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게 강제성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강제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 생활에 엄청난 불이익이 주어지니까요. 예, 예를 들면 이사를 가야 돼요. 어. 또는 뭐 내 집을 팔거나 예. 또는 새로 집을 사거나 뭐 이런 걸 하려면 관공서에 가서 예를 들면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신청서를 내고 서류를 작성해서 내고 해야 되는데 안 받아주거든요. 창씨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을 땐 기본적인 어떤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강제적인 거죠. 당연히. 그렇죠. 학교 입학도 안 시켜줬다면서요. 그렇죠. 학교에도 입학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창씨를 한 학생들에게는 명찰을, 그러니까 창씨찰이라고 해요. 명찰이 네. 아니고 창씨찰. 그걸 따로 붙여주는 거예요. 비교가 되게. 창씨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 그리고 한 학생에게는 대우를 잘해주고 하지 않은 학생한테는 별일 아닌 일로 막 나무라고 이러겠죠. 그러면은 어린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처받죠. 상처받고 집에 가갖고 아빠 우리도 창씨해. 나 학교에 가서 나도 저거 차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 설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이 설진영이란 사람이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울며 불며 아빠 우리도 창씨합시다. 막 매달리는 거예요. 소학교 다니던. 네. 예. 그러니까 이 설진영이란 분이 아들을 생각해서 할 수 없이 창씨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부모님 조상묘 앞에 가서 울고 자살을 했어요. 네,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조상 볼 낯이 없다. 낯이 없다. 네. 그게 이제 그 당시 신문에 보도가 된 그런 내용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창씨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짚어볼 만한 건 아주 그 골수 친일파, 고위직에 있는 그런 아주 골수 친일파들은 또 창씨를 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관념에서 네. 조상에 대한 관념 이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조선인들이. 네. 혈족관념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중추원 참의와 같은 조선인 가운데에서 되게 그 이름 있는 인물들은 창씨 개명에 반대를 하는 사례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상용, 박흥식, 그다음에 윤덕영, 지난번에 다루었던 김대우와 같은 사람도 창씨를 하지 않았거든요. 김우영도 안 했어요. 김우영도 안 했죠. 네. 김성수도 창씨 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김성수 쪽에서 김성수가 그래, 친일파가 맞아요. 아니라 독립운동을 했다는 하나의 증거로 인촌 김성수가 창씨를 하지 않았다는 걸 근거로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당시에 식민지 시절에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친일파였기 때문에 창씨를 하지 않아도 내가 받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근데 이게 이제 역으로 봐라, 창씨도 하지 않은 민족 지도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로 활용되더라고요. 창씨를 안 했다는 게. 창씨를 해도 친일을 한 게 아니듯이. 예. 똑같은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창씨를 했다고 친일이 아니듯이 창씨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민족운동이나 민족적인 어떤 지도자로서의 지조를 꺾은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참. 정리 잘하셨네요. 네, 헷갈리네요. 근데 말하고 나니까. 창씨 개명에 그 법을 이제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을 네. 일조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 이후에도 창씨 개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제일 먼저 창시를 했던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각종 강연회라든가 신문 기고라든가 여러 활동을 통해서 창씨를 독려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폈거든요. 창씨 개명에 있어서 뭐 가장 협력적인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네. 창씨 개명에 이게 적극 협력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에 그 김대우의 황국신민서사 얘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정말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조선어를 금지하는 것과 더불어 그쵸. 가장 악질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체성의 그 코어를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겠다. 근데 거기에 적극 협력했다는 건 정말 좀 악질적인 친일행위다.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해방 이후에 이승우는 약간 좀 멘붕에 빠졌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그때 어떤 심경이었는지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건 없어요. 예. 반민특위에 언제 잡혀가게 되죠? 1949년 1월 14일 네. 사직동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61. 네, 61세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찰부로 송치되었고 검찰이 기소를 했고, 예. 그리고 4월 6일부터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반민특위에서 재판 받으면서 뭐 했던 얘기는 없습니까? 이 반민특위 재판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데, 네. 이승우는 좀 이제 예외적으로 예. 이 신문에 연합신문 기사에 재판정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좀 자세하게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좀 의외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주로 자기가 저질렀던 그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왜 그랬냐, 왜 그런 협력을 행위를 했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8.15가 올 줄 몰랐다. 올 줄 알았으면 했겠느냐, 이렇게 이제 약간의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승우가 반민특위에서 이제 뭐 신문 받았던 내용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제가 친일파 전문이니까 네. 제가 이승우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네. 창씨제도 실시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으며 강연 행각을 댕긴 동기는 무엇인가? 법무부에서 회부되어 온 것을 당시 조선이면서 일본인 행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미루어 인정한 정도고요. 법무부의 위촉으로 창씨제도 실시 보급 강연을 조선 내 그리고 또 중국 등지에서 했습니다. 피고는 창씨제도로 차별 대우가 철폐될 줄 알았는가? 당시 총독이 말하는 바를 따라 장차에는 차별 철폐가 실시될 줄 믿었습니다. 창씨를 함으로써 조선민족의 존재 및 독립국가 재건의 기회가 영원히 없어짐을 생각 못하였는가? 당시로서는 제가 8.15가 올 것으로 생각도 못하였으며 독립이란 소용없고 불가능한 일로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참 구차한 변명을 많이 하네요, 진짜. 예.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머리 좋고, 예. 공부도 좀 하고 그랬는데, 사실 식민지 시대에도 이렇게 인권 변호사로 충분히 훌륭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허원이라던가 김병로 선생이나 김병로라던가 같이 변호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좀 그분들을 본받아서 그렇죠. 조금만 이렇게 좀 참았으면 네, 그거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네. 검사가 구형한 것은 공민권 정지 5년이었는데 재판의 결과 공민권 정지 3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에 세상을 55년. 뭐 이렇게 어떻게 사망했는지 뭐 이런 기록은 없습니까? 그 뒤로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살았네요. 네, 해방된 이후에 그런 것 같으네. 조용히 살은 것 같아요. 조용히 그죠? 살았어요. 뭐 다른 진짜 악질적인 친일파들에 비해선 해방 이후에 그래도 조용히 살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우리 조 작가님은 이 이승우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한 번도 민족운동이라든가 독립운동을 생각한 적이 없구나.
뭐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떤 출세지향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성실하게 잘 살았던 것 같고 그 성실의 결과로 친일도 아주 열심히 했고 근면성실하게. 네. 예.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면성실했던 친일파 변호사 이승우. 네. 오늘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권시영 선생님이 정리 좀 해주시죠. 방송 시작할 때 법률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요즘 이제 사법농단이 되게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 부역했었던 그런 법률가들이 꽤나 있고 이제 그들의 행적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식민지 시기에 그 식민 통치에 부역했던 그런 법률가 그다음에 요즘 오늘날 지난 정권과 같은 그런 수구 권력에 영합해서 부합해서 살았던 그런 법률가 그 두 법률가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친일파 변호사 이승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